그리스도의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했고 그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전성기를 접어들면서 철학도 등장한다. 그래서 전성기 때 떴던 철학이 그리스가 쇠퇴할 때까지 펠로폰네소스로 무너질 때까지 발전하는데 그 시대의 철학을 그리스 철학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의 공통된 주제, 철학적인 공통 특징이 있다. 공통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에게서 진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인간에게서 진리란 무엇이냐를 인간 철학의 등장이라고 설명했고 진리 탐구라고 얘기했었던 거지. 그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배경,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돼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들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거야. 또 참고로 그리스 이전의 철학을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연 철학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 철학은 정치, 사회, 인간에게로 관심이 넘어오니까 인간 철학의 등장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이런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제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타자가 소피스트였었던 거예요. 소피스트.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소피스트. 어원은 소피아야. 소피아 또는 소피라고도 그러는데 소피아. 소피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죠. 소피가 지혜라는 뜻이야. 지혜. 그 시중에 소피의 세계라는 철학 소설집이 있지. 들어본 적 있나? 소피의 세계. 거기 나오는 여자의 주인공 이름이 소피인데 근데 소피의 세계 그럼 이제 뜻이 이중적인 거라. 그러니까 그 주인공 아이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지혜의 세계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소피 지혜라는 뜻이야. 거기다가 IST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뜻은 사람이 된다고. 소피스트 말 뜻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번역하죠. 지혜로운 사람. 소피스트 우리 과정에서 두 가지만 알면 충분한데 소피스트 첫 번째는 직업이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분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직업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를 때 소피스트라고 불렀었던 거라. 직업이 뭐였냐면 이 아테네 소피스트의 직업은 선생이었었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란 말은 아테네에서 선생님에 대한 호칭이었었던 거라. 선생님을 부를 때 지혜로운 분 이렇게 불렀었던 거지. 소피스트 직업이 선생인 사람들이야. 재밌는 사실은 아테네 선생들이 가르쳤던 과목들인데 말이야. 소피스트라고 불려진 선생들, 이 선생들이 가르치는 과목은 뭐였냐면 이런 걸 가르쳤대. 처세술 가르치고 웅변술을 가르쳤대. 또 변론술 같은 걸 가르쳤대. 이런 과목 가르치는 선생을 뭐라고 불렀다고? 소피스트라고 불렀었던 거라. 처세가 뭐지? 처세. 말 그대로 풀면 세상에 대처하는 기술이다 이런 뜻인데 세상에 대처하는 기술. 그러니까 상황에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임기응변이 있다. 상황에 잘 대응하는 방법. 또는 뭐 윗사람을 잘 사귀어가지고 자기 앞길을 잘 닦는 방법. 자기 부하를 잘 통솔하는 방법. 이런 기술들을 다 처세술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는 처세술 책이 넘치죠. 한국 출판 시장의 75%가 뭔지 알아?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의 75%는 참고서죠. 문제집이야. 정말 끔찍한 나라야. 출판 시장의 75%가 문제집이야. 대학 가서도 문제집 보는 거 알아? 토익, 토플 책들이 다 문제집이죠. 그렇지 않아? 대학 졸업해서도 문제집 보는 거 알아? 고시 문제집. 이거 다 문제집이지. 문제집이 75%인 나라야. 그리고 그 다음에 25% 되는 책 중에 상당한 수의 책이 또 뭐가 차지하냐면 처세술이 차지해요.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습관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 최근에 누가 그러더니 나도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래. 난 저녁형 인간이니까 아침형 인간을 읽어보는데 나는 그 책은 보지는 않았지만 대개 그런 걸 처세술이라고 말하는 거야. 웅변이 뭐 말 그대로 연설하는 기술이고요. 변론은 좁게 말하면 변호사가 법정에서 논변을 필 때 변론이라고 말하고 넓은 뜻의 변론은 논쟁하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말싸움하는 기술을 변론술이라고 말하지.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이 소피스트였다. 질문 생기지 않나? 아테네 선생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처세나 웅변이나 변론을 가르쳤대. 왜 아테네 선생들이 이런 과목을 가르쳤을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조금 더 들어가 봐. 왜 이런 거 가르쳤을까? 굉장히 중요해. 왜 아테네스는 이런 과목 가르쳤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왜 아테네스인들은 국영수를 안 가르치지? 이거 우스운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아테네스인들은 왜 국영수를 안 가르치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런 질문할 능력이 생겨. 내가 얘기했나? 질문이 능력이야. 질문이 능력이야. 질문하는 힘이 능력이라는 거야. 왜 아테네스는 국영수를 안 가르쳤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왜 국영수 같은 걸 배우지? 라고 질문할 능력이 생기는 거야. 국영수를 배우는 게 당연한가? 이제 7차가 되면서 국영수 배점이 조금 달라졌죠? 뭘 알겠어. 달라졌어. 그래도 달라져도 국어가 몇 점이야? 언어가 100점이야. 원점수 100점이야. 영어도 100점이야. 수학도 100점이야. 사탐은 한 과목에 50점씩이니까 최대 4과목 선택할 수 있는데 한 과목에 50점씩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4과목 쓰면 총 시험 500점인데 500점 중에 300점이 국영수 점수인 셈인 거죠. 왜 국영수에게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는 거지? 그렇게 중요할까? 어떤 미친놈들이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정말 중요할까? 질문이 능력이라 그랬지? 이게 내 전공이야. 어느 시대에 무슨 과목을 가르치냐? 어느 시대에 어떤 교과목을 가르치냐? 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야. 어느 시대에 무슨 과목을 가르치냐? 어떤 교과목을 가르치냐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달라져 가게 되는 셈인 것인데, 그러면 아테네생들은 왜 이런 과목을 가르쳤을까? 이 시대적 조건을 봐야 되는 거지. 뭐가 이걸 가르치게 만들었을까? 직접 민주주의가 이걸 가르치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기가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내 의견을 내가 직접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이라면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면 나가서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도 안 생기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건 아테네 시민한테는 필수 덕목이었었던 거야.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하고 뭐 해야 돼? 즉석에서 논쟁을 벌여야 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즉석에서 논쟁을 해야 돼. 변론 기술은 필수 중에 필수 과목이었었던 거죠. 또 아테네 청년들은 꿈이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 페리클레스라고 들어봤나? 아테네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죠. 페리클레스가 바로 페르시아 전쟁 끝나면서 등장했던 정치적 지도자였었던 것이고, 이 페리클레스 이후에 아테네 민주주의가 정착했었던 것인데, 페리클레스 같은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야. 근데 정치가 되려면 자기 편이 많아야 되잖아. 윗사람하고도 손이 많이 가야 되고,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갖다 많이 묶을 수 있어야 되니까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처세술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감동적인 연설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웅변술도 필요했었던 것이다. 요약해보면 결국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직업이 선생들인데 뭐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직접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선생들 인셈인 것이지. 이해가 돼? 소피스트, 직접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쳤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했다는 거야? 반대했다는 거야? 당연하지. 민주주의를 지지하니까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쳤었겠지. 이 사람들 직접 민주주의의 지지자, 아테네 민주주의의 옹호자들, 민주주의 옹호자, 민주주의 지지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야. 소피스트가 민주주의를 지지했다, 민주주의 옹호했다. 이 소피스트하고 격렬하게 논쟁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게 소크라테스야. 근데 소피스트가 민주주의를 지지했대. 그럼 상식적으로 소피스트하고 격렬하게 논쟁한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지지했을까? 반대했을까? 모르지.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반대, 민주주의를 경멸했던 사람이야. 내가 정말 천박할 때 내가 얼마큼 천박했냐면 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편, 소피스트는 나쁜 편,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 좋은 편이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지할 것 같고 나쁜 편은 당연히 민주주의를 반대할 것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 대학 가서 소크라테스 읽다가 내가 여러 번 충격받았는데 소크라테스가 받았던 충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야.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반대해. 그냥 반대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경멸해. 민주주의 경멸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해.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중에 가장 나쁜 제도가 민주주의래. 니는 당연히 뭐라고 물어야 돼? 왜? 왜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걸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이해가 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해. 너 이거 동의할 수 있나 한번 들어봐봐.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뛴다는 거야.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뛰어?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뛰면 정치판은 뭐가 돼? 이게 개판된다는 거야. 그리고 정치판이 개판되면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대.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 난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민주주의 지지자인데 근데 소크라테스 얘기 중에 염두에 둬야 되는 대목이 있어. 정치가 타락하면 뭐가 타락한다고?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 이 얘기는 꼭 새겨둘 필요가 있어.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 그걸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야.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 난 정말 우리나라가 끝없이 타락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나라가 끝없이 타락한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가 아주 타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퇴폐 유흥업소가 많아서가 아니야.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해서도 아니야. 내가 이 나라가 무지무지 타락했다고 느끼는 결정적인 대목은 이 나라에서는 정의를 말할 수가 없어. 정의, justice, 정의로움을 말할 수가 없어.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 정의를 말하지 않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따대. 정말이야, 따대. 그리고 기껏해야 정의를 말하면 어떤 대접받냐면 아 그래 너 잘났어. 이런 대접받는 나라야. 야 세상이 얼마나 썩었으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병신이 되냐? 그리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따가 되냐? 어느 사회나 문제는 있게 마련이잖아. 어느 사회나 문제는 있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정의로움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병신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회는 얼마나 타락했냐면 정의를 말하면 병신 되는 나라야. 늙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야. 젊은 것들 봐봐. 젊은 것들도 정의를 말하지 않아. 젊은 것들 사이에서도 정의를 말하면 병신 되는 나라야. 어느 시대나 청년들이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근데 이 나라는 청년들도 정의를 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아주 타락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를 이렇게 타락시킨 주범 중에 하나가 썩어빠진 정치란다. 50년 동안 썩어빠진 정치가 정의를 말하면 병신되는 나라를 만들어 온 셈인 거지.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뭘 하든지 간에 부탁이야. 우리나라 근대사, 현대사 공부는 꼭 해봐. 다행스럽게 근현대사가 고등학교에 수능 과목으로 과목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다면 그때 공부할 기회가 좀 생길 것이고 수능을 위한 근현대사가 아니라 대학 가서 대학인으로서 우리나라 현대사, 근대사들은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야. 백범 김구 선생이 총알 맞아 죽는 순간 이 나라에선 정의를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이승만 같은 애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정의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몽양 여운형 선생이 총알 맞아서 암살당하는 순간 정의를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야. 박정희 같은 애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존경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가 있겠냐.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였던 건 이제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도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일본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천황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혈서를 쓰고 만주에 가서 독립군을 때려 죽이던 놈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다는 거야. 참 끔찍한 나라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냐. 장준하 선생이라고 청년들의 이름도 몰라. 장준하 이름도 모르지. 광복군 장교 출신이야. 박정희 시대에
모두가 박정희한테 발발발발 길 때 고개 꼿꼿이 들고 박정희를 비판하셨던 양반이야. 네가 만주군 장교, 일본군 장교로서 독립군들을 탄압하고 때려 죽였던 사실은 이제 과거의 역사니까 접어둔다고 치자. 정치도 똑바로 해라. 민주주의 똑바로 해라. 이러고 박정희에게 비판하셨던 분이야. 박정희는 장준하 선생한테 생내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 자기는 일본군 장교지. 저분은 광복군 장교야. 장준하 암살당했어. 누가 죽였는지 지금도 몰라. 알 사람은 다 알지. 그런 나라에서 정의를 말하는 건 웃기는 일이야. 독립군들 후손들은 2대, 3대, 4대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의 자손들은 2대, 3대, 4대째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정의를 말하면 웃기는 거지. 박정희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던 분들은 감옥에서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그리고 박정희의 빌부터 살았던 인간들은 지금까지 떵떵거리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정의를 말하면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누가 정의를 말하잖냐? 그러면 지도 상하고 지 가족도 상하고 2대, 3대, 4대가 다 상한 거야. 정이고 지랄이고 지약가림이나 잘하면 되고 자기 이익이나 최대한 챙기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50년 동안 만들어준 셈인데, 그래서 사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2500년에 한 얘기야.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 이제 또 4월 달에 선거가 있다. 4월 달에 또 선거가 있어. 정치인들을 욕하는 건 쉬워.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만 문제가 아니야.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하면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뛴다? 정치인만 정치한다고 날뛰는 게 아니야. 이제 주위를 가만히 봐봐.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 못지않게 정치하는 아줌마들, 정치인 못지않게 정치하는 아저씨들 흔히 봐. 개나 소나 투표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개나 소나 투표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투표권 가지고 장난치는 썩어빠진 국민들. 그 썩어빠진 국민들이 또 썩어빠진 정치를 만들지. 돌아가서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의 논쟁은 그러니까 말이야. 앞에서 보면 우리가 알기에 철학적 논쟁인데, 사실은 이 둘의 논쟁은 뒷면에서 보면 무슨 논쟁이기도 했다는 거야. 이거 정치적 논쟁이었었던 거라. 정치적 논쟁이었고, 사실 이 정치적 논쟁이 훗날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좀 뒤에 다시 하자고. 소피스트, 직업은 선생들인데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쳤던 그런 선생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다. 두 번째, 소피스트 가운데 기억해둘 만한 사람이 있어. 우리 교과서 소개하는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가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야. 프로타고라스 들어봤나? 중얼중얼 해봐. 누구라고? 프로타고라스. 다시 한번 봐. 프로타고라스. 이 친구가 소피스트를 대변하는 아주 유명한 말하죠. 그 친구의 명언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명이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 우리는 이 표현이 소피스트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해석해보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척이라는 말은 자란 뜻이죠. 자. 쟤는 자를 척이라 그래. 그러니까 척도라고 말하면 잣대란 뜻이야. 잣대. 또는 기준 이런 뜻이야. 어떤 걸 재는 잣대, 기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모든 걸 재는 잣대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재는 기준이다. 이런 표현이 될 텐데, 인간이 모든 걸 재는 잣대다. 이게 뭔 소린고? 응? 인간이 모든 걸 재는 잣대다. 이게 무슨 뜻이야? 사람이 뭐라고 똑바로 말해봐. 인간이 모든 걸 재는 잣대다. 이런 뜻이야. 아름답다, 추하다. 누가 판단해? 인간이 판단하잖아. 참이냐 거짓이냐 누가 판정해? 인간이 판정하잖아. 그지? 뭐 선하냐 악하냐 누가 판정해? 인간이 판정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하는 잣대는 누구인 셈이야? 인간인 셈인 거지. 되나? 되나? 아주 쉬운 얘기고 어떻게 들으면 아주 당연한 얘기야. 인간이 아름답다 추하다 판정하는 거고, 참 거짓 판정하는 거고, 선 악 판정하니까 인간이 모든 걸 판단하는 잣대다. 당연한 말처럼 들려지지. 근데 이 당연한 말 때문에 서양 철학 최고의 논쟁이 벌어진다. 이 당연한 말 한마디 가지고 서양 철학 최고의 논쟁이 벌어져서, 이 말 가지고 시작된 논쟁이 철학자 사이에 몇 년 동안 논쟁을 하게 만드냐면, 여기서 시작된 논쟁 가지고 철학자들이 2400년 이상 논쟁을 해.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인간들은 진짜 쓸데없는 인간들이야. 저거 가지고 몇 년을 논쟁한다고?
2400년을 논쟁하는 거야.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 이제 2500년째 접어들고 있는 중이야. 지금까지 논쟁 계속해. 이 논쟁의 현대판을 나한테는 배울 기회가 없는데 이 논쟁의 현대판을 대학 가서 교양으로 공부하면 들을 기회가 생길 거야. 이 논쟁의 현대판을 서양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이라고 말한다. 사실 포스트 모던 논쟁의 뿌리는 소피스트에서 시작을 하는 셈인 것인데 돌아가서 인간이 모든 걸 판단하는 잣대다. 당연한 말 같은데 왜 논쟁할까? 인간이 모든 걸 판단하는 잣대다. 논쟁하는 이유, 이 속에 함정이 있기 때문이야. 찾아봐. 가만히 생각해봐. 뭐가 문제가 될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어디가 문제일까? 만물이 문제일까? 인간이 문제인가? 비겁한 인간들. 척도가 문제인가? 전에 어떤 놈이 그랬더라. 인간은 만물의 의가 문제인가? 뭐 이러더라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문제다. 이게 뭔 소릴까?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잘 들은 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이 똑같은 얘야. 하나는 그 내 옛날 친구, 내 여자친구랑 관련해가지고 내 동기 중에 모 신문사 지금 논설위원을 하는 애가 있어. 내 중학교 동창이고 내 고등학교 동창이고 내 대학 동창인 놈인데 모 신문사 논설위원이야. 그 신문사에 안 들어가기를 무지 바랬었는데 결국 그 신문사에 들어가서 그 신문사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젊은 기자가 돼서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논설위원까지 올라간 그런 친구가 있어. 그 친구 나랑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내 여자친구 문제고 이 친구랑 옛날에 대판 싸웠던 적이 있어. 이게 내가 잘 들은 얘 중에 하나고 똑같은 얘가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학원에 선생하시는 분도 있어. 내 이름은 뭐 말 안 할 텐데 학원에 선생을 하는데 고등학교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온 친구야. 고대 법대를 나온 친구니까 대학이 다르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자주 못 만나게 돼. 학교가 다르면 잘 만나게 잘 안 돼.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 거의 못 만났어.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생활 반경이 더 넓어지잖아. 거의 또 못 만나게 되지.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역삼동에서 우연히 이 친구를 만나게 됐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꽤 시간 흘러서 이제 우연히 만난 거야. 둘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실수였었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동창을 언제 봐도 뭐 반갑고 언제 봐도 뭐 개새끼 말새끼 이럴 수 있는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동기니까 둘이 막 그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녁에 약속을 다 취소했어. 그리고 둘이 저녁도 같이 먹고 소주도 한 잔 먹으면서 이제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 쭉 하게 됐어. 그 친구 방위 갔다 온 얘기서부터 자기가 무슨 특수방위였대는도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방위 얘기 한참 듣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결혼한 얘기를 자기가 결혼한 얘기를 하더라고. 나 만나기 몇 개월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웃었나 몰라. 결혼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그런 걸 불출이라 그러죠. 그죠? 불출이라 그러지. 그래 처음엔 뭐 그러려니 그랬는데 갈수록 느끼해지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오버하는데 어디까지 오버를 하냐면 자기 부인이 너희는 아마 잘 모를지도 모르겠다. 자기 옛날에 강수지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어. 알아? 그 여자 요새는 활동 안 하잖아. 나는 그 여자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그 옛날에 더러 TV에서 보면은 아무튼 이미지가 그 청순 가련형의 좀 가냘픈 뭐 이런 이미지의 여자 가수였던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자기 부인이 그 여자를 닮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속이 니글니글해지다가 이게 충격까지 오더라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어떻게 너 같은 자식은 그런 여자랑 살고 나는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울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도 뭐 지 부인이 이쁘대는데 내가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그 친구가 방배동 살았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됐어. 저녁을 먹는데 식탁에 나 앉아있고 내 친구 와이프 이렇게 셋이 앉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 거야. 밥을 먹는데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야. 내가 강수질 잘 몰라도 강수질 TV에서 볼 때 이렇게 이미지가 가냘퍼던데
내 친구 와이프로 이미지가 강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 이걸 내 말로 못 하잖아. 뭐, 네 친구 와이프는 잘 강해 보인다 이럴 순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계속 웃었어. 웃으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밥 먹고 나오면서 내가 진지하게 충고했지. 그 아파트 계단 걸어 내려오다가 너 앞으로 어디 가서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강수지는 무슨 강수지? 그러고 이제 둘이 막 깔깔대고 웃었었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란다. 이해가 되냐? 생각해봐라. 내 친구가 그 인간이 인간이지 않냐? 그 인간이 만물의 뭐야? 척도 아니야. 이 만물의 척도가 판정하시길 지 부인은 뭐라고 판정해? 강수지처럼 아름다고 판정한 거야. 근데 나도 뭐야? 나도 인간이잖아. 나도 만물의 뭐야? 척도 아니야. 이 척도가 판정하시길 절대 아니 뭐 이렇게 판정해. 그러면 내 친구 와이프는 강수지처럼 아름답다가 맞는 거야? 절대 아님이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물론 너희는 알지. 그치? 절대 아니겠지. 절대 아닌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라. 실제로 내가 들었던 지금 이게 이 예하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프로타고라스의 제자가 프로타고라스에게 질문했어. 선생님, 이런 사태 벌어지면요. 제 친구는 아름다운 게 맞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은 거야. 질문이 이해가 돼? 프로타고라스가 대답했어. 그 대답이 골 때리는 대답이야. 자네한텐 아름답지 않은 게 맞고 자네 친구한텐 아름다운 게 맞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뭔 소리야 이거.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건 사람에 따라 어쩔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왜? 사람마다 뭐가 틀리니까. 척도가 틀리니까. 문제가 인간이란 말이 이해가 되나? 문제가 인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한 사람이 아닌 게 문제야. 인간이 여럿인 게 문제야. 인간이 여럿이면 척도가 어떻게 돼? 여러 개가 돼버리는 거야. 척도가 여러 개가 되면 각각의 척도마다 아름답다 추하다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이래 말하면 참, 거짓, 사람에 따라 어떻게 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선, 악, 사람에 따라 어떻게 돼? 달라지게 되겠지. 바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란다. 되나? 정리해보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말 속에 숨은 뜻이 중요해 있었던 거야. 이 말 속에 숨은 뜻은 뭐냐면 사람에 따라 진리라는 건 어쩔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 이 속에 숨어있던 거란다. 진리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진리의 상대주의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에 따라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 숨어있던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후에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됐어? 두 번째. 이 속엔 두 번째 숨은 뜻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 보자. 내 친구 와이프가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우리 판단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봐야지 판단하지. 봐야지 판단하잖아. 이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뜻이야. 모든 판단의 출발점. 우리가 무언가 판단할 때 모든 판단의 출발점. 지식과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건 보는 거라는 거야. 눈으로 본다. 이걸 한자말로 시각. 귀로 듣는다. 한자말로 청각. 냄새 맡는다. 한자말로 후각. 맛을 본다. 미각. 만져본다. 촉각. 통치 뭐라고 그래? 감각. 우리 모든 판단 자료는 뭐에서부터 나온다? 감각적 자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 있는 두 번째 뜻이야. 모든 판단은 감각. 그리고 어려운 말 하나 더 배워봐. 감각으로 얻어진 것도 있지. 시각으로 얻어진 영상. 청각으로 들어오진 음향. 이 감각으로 얻어진 것을,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경험이라고 부르는 거야. 경험이란 감각으로 얻어진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뭐에서 시작한다? 감각, 경험에서 시작한다. 드디어 여기 들었는데 감각과 경험에서 판단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걸 이걸 무슨 주의라고 부르냐면 이걸 경험주의라고 부른다. 결국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속에 두 개의 뜻이 있었던 건데 하나는 무슨 주의가 숨어있고 상대주의가. 또 하나 뭐가 들어있다? 경험주의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다. 되나? 되나? 정리해보자. 거기 들어봐. 소피스트 몇 가지. 이것들이 두 가지 한 거야. 나 봐. 첫째, 직업이 뭔데? 선생들이야. 뭐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직접 민주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두 번째, 유명한 소피스트 읊어봐.
프로타고라스. 그 친구의 명제가 뭐라고? 인간은 이 속에 몇 개의 뜻이 들어있다. 사람에 따라 진리가 달라지니 무슨 주의가? 상대주의가 들어있고, 판단의 출발점, 감각, 경험, 무슨 주의가? 경험주의가 숨어있다 이렇게 말한단다. 되나? 좋아. 이 소피스트를 비판하고 등장. 아이고. 이거 아이고 죽겠네. 친구가 소크라테스야. 소크라테스는 뭐 워낙 유명한 친구지. 소크라테스. 니네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봐. 뭐 알고 있노?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유명하지. 그치? 너 자신 알라. 또. 어? 뭐라고? 아내가. 소크라테스 마누라? 마누라 얘기도 유명하지. 그지? 소크라테스 마누라. 크산티페라는 여잔데? 크산티페. 세계 3대 학처 중에 하나라 그러죠? 크산티페. 3대 학처 중에 하나래.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1대고 2대 학처가 톨스토이 마누라였대는데, 톨스토이 마누라, 소냐인가 뭐 안나가 그런 여잔데 3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내 마누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마누라 얘기도 유명하지. 그치? 소크라테스 마누라 얘기도 유명하지. 또 뭐가 유명하지? 그 정도? 마누라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 땡. 못생긴 거로도 유명하잖아. 나 정말 사람들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리스 철학자들에 관한 흉상 있지 않냐? 흉상 그리는 거 나중에 가만히 봐봐. 플라톤 멋져야. 아리스토텔스 멋져. 제일 못생긴 게 소크라테스야. 주먹코에 딸기코에 대머리에 배불뚝에 소크라테스 늘 이렇게 묘사해놨다. 가장 못생긴 철학자로도 유명하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호모섹슈얼리스트로도 유명하죠? 모르죠? 소크라테스는 명시적이진 않은데 내 생각에 분명히 호모섹슈얼리스트였던 것 같아. 소크라테스 호모섹슈얼. 동성애자. 소크라테스만 동성애자가 아니지. 플라톤이 동성애자였었죠? 동성애자였었어. 그 일당들 전체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알키비아데스 이 일당들 거의 전체가 다 동성애자들이었었는데 세계들 대목이야.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것도 기억해둘 대목이야. 그러니까 홍석천이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닌 셈인 거지. 소크라테스. 우린 세 가지만 배울 건데 첫 번째. 이 사람이 철학계에 처음 등장하면서 한 일이 지 선배들 까는 거야. 지 선배들 누구? 소피스트 까는 거야. 이 소피스트 비판의 첫 번째 시작이야. 소피스트 비판. 뭘 까냐면 프로타고라스의 명제를 정면으로 까는 거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걸 까는 거야. 첫째.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사람에 따라 진리가 달라진다고?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적 진리를 말하는데 소크라테스 웃기지 말라는 거야. 상대적 진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말 빨리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잘 이해해봐봐. 소크라테스 말. 상대적 진리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말이래. 다시 말할게. 소크라테스 말. 상대적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대. 상대적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대. 왜? 상대적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때에 따라 어쩔 수 있다는 뜻이야. 상대적이라면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적의 말 뜻이 뭐라고?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되나? 근데 진리의 말 뜻은 뭐야? 진리는 언제나 올바른 이치란 뜻이잖아. 진리는 언제나 올바른 이치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 상대적이란 말은 때에 따라 어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지. 야,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을 섞어봐라. 말이 어떻게 돼?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러나 언제나 올바른. 말 되나 이거? 다시. 어떨 땐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땐 틀릴 때도 있는 그러나 언제나 올바른. 이게 말 되나? 내 말이 이해가 돼? 못 알아듣지 지금? 알아들었어?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뭐하고 뭐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상대적이라는 말과 진리란 말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야. 진리라고 말한다면 언제나 올바를 때 진리인 것이고 진리라고 말한다면 누구한테나 올바를 때 진리가 되는 거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돼? 그러므로 진리는 변치 않을 때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변치 않을 때 상대적인 말이 뭐야? 절대죠. 변치 않을 때, 절대적일 때. 언제 어디서나 통할 때. 말 또 하나 배워봐. 언제 어디서나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보편적이라고 말하는데 절대적이고 보편적일 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 때에 따라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게 소크라테스 첫 번째. 되나? 되나? 뭐 그럭저럭 이해가 돼. 그지? 두 번째. 그런데 프로타고라스 같이 똘똘한 친구가 저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친구가 왜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헛소리했을까? 프로타고라스는 진짜 똑똑했대.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소피스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해? 궤변론자 이런 말 들어봤지? 궤변이 뭐야? 궤변.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이야? 이런. 궤변. 어떤 놈이 괴상한 말이래. 궤변이 아니야. 궤변. 궤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이 안 되는 거를 되게 말할 때 궤변이라고 말하지. 응? 응? 대표적인 궤변이 그런 거야. 때때로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때때로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그럼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은 있을 법한 일이지. 뭐 이런 식의 말장난들을 궤변이라고 그래. 그지? 또 뭐 아주 유명한 궤변이 제논의 궤변이죠.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날아가는 화살? 순간순간 짧게 노출줘가지고 짧게 촬영하면 날아가는 화살은 순간순간의 지점마다 정지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는 거지. 맞아? 틀려? 그런 궤변도 아킬레스하고 거북이 얘기도 유명한 궤변이죠. 거북이가 1m 앞에서 가면 아킬레스가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뭐 그런 궤변들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소피스트 궤변론자라고 볼 때 이제 악평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저 사람들 가리키는 과목이 그래. 과목이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처세술, 순간순간에 대처하는 것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엔 말장난으로 흘러가고 나중엔 말싸움에서 이기는 기술만 가르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남의 말꼬리 잡는 기술. 말꼬리 한번 잡으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기술. 뭐 이런 기술만 가르치니까 훗날 궤변론자는 이제 악명도 얻게 되는데 궤변 중에 궤변, 가장 탁월한 궤변론자 중에 하나가 프로타고라스였대. 저 사람은 누구랑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야. 진짜 말 잘하고 똑똑했대. 이 궤변 가운데 가장 우아한 궤변이 또 프로타고라스의 궤변이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프로타고라스가 당대 최고의 변론사일 때 아주 똘똘한 청년 하나가 프로타고라스를 찾아갔어. 유틸리아누스라는 친구인데 찾아서 프로타고라스에게 말해. 선생님, 저를 선생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딱 보니까 될성부른 떡잎이야. 아주 똘똘해 보여. 좋다. 너 내 제자가 되는 걸 내가 지금 즉시 허락한다. 근데 청년이 다시 말해.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선생님이 최고의 변론사라면서요? 프로타고라스가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 그럼 내가 최고다라고 대답했어. 청년이 물어. 그럼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변론수를 배우면 저도 최고의 변론사가 될 수 있습니까? 프로타고라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그럼 내가 너 최고로 키워줄 수 있다. 청년이 다시 얘기해. 선생님, 그럼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뭔가? 선생님에게 변론수를 배워서 제가 최고의 변론사가 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게 해주십시오. 수강료를 후불로 하게 해달라는 거야. 후불? 여기서 만약에 이걸 거절하면 자기가 앞에서 한 얘기가 좀 뻥같이 들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프로타고라스가 받아서 좋다. 내가 나중에 돈 받겠다. 그리고 그 친구를 열심히 가르쳤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 친구가 자타가 공인하는 프로타고라스의 수제자가 됐어. 졸업했어. 아테네 시내로 나갔어. 시내로 나가자마자 아주 유명한 변론사가 됐어. 변론계에 떠오르는 태양이 된 거야. 유명한 변호사 되고 돈도 무지하게 벌었어. 근데 이 제자가 수강료를 안 갚죠. 계속 수강료를 안 갚는 거야. 나중에 프로타고라스가 몇 번 찾아갔어.
돈 안 주냐 이러고 몇 번 찾아갔는데 나중에 선생은 막 면박을 주는 거야. 화가 난 프로타우스가 그 제자를 고발하지. 그래서 제자하고 프로타우스가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게 돼. 당대 최고의 변론사와 최고의 변론사의 최고의 제자가 논쟁을 벌이는 거야.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프로타우스의 그 유명한 궤변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재판에서 돈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판사가 눈이 띵그레지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프로타우스가 대답했어. 만약에 내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뭘 받게 될까? 수강료를 받게 되겠지.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 재판에서 지면 내 제자는 최고의 변론사라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뭐 받아야 돼? 수강료 받아야 되잖아. 난 이겨도 받고 져도 받고 돈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궤변이라고 말하는 거야. 판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 제자가 나와서 반박하지. 죄송하지만 난 이 재판에서 돈을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판사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고 물어봤어. 제자가 대답했어. 만약에 내가 이 재판에서 진다면 난 뭐가 아니라는 게 입증된 거야. 최고의 변론사 아니라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야? 그럼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지.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재판에서 이긴 다음에 돈 내는 거 봤어? 난 져도 못 내고 이겨도 못 내고 돈을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또 판사가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리지. 이런 걸 궤변이라고 말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프로타고라스의 말은 어디가 틀렸지? 맞나?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뭐가 틀렸지? 누구라도 마침 내가 쏜다. 아무거나 쏜다. 뭐가 틀린 거지? 내 생각엔 중생들이 다 너희 같으면 소피스는 즐거웠을 것 같아. 뭐라고 해도 막 이러고 따라오면 정말 재밌었을 거야, 그치? 어쨌거나 저렇게 말 잘하는 프로타고라스가 어떻게 하다가 진리가 상대주의라고 헛소리했을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했어. 저자가 상대주의에 빠진 것은 저자가 판단할 때 뭐에서 시작했노? 감각과 경험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래. 감각, 경험에서부터 판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주의에 빠지게 됐다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진단이야. 감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니까 상대주의에 빠졌다? 이 말은 이해가 되나? 이해될 걸 조금만 생각해봐라. 우리 시각은 말이야. 우리 시각은 똑같은 색깔도 옆에 광선이 다르면 어떻게 느껴져? 다르게 느껴지잖아. 흔히 경험하는 거 아니냐? 옷감을 백화점의 나트륨등 밑에서 볼 때하고 형광등 밑에서 볼 때하고 약간 그늘졌을 때 볼 때하고 햇빛에서 볼 때하고 똑같은 옷감도 색깔이 약간씩 다르게 느껴지잖아. 이게 감각이라는 거야. 우리 감각은 같은 것도 때에 따라 다르다고 느낀다는 거야. 우리 후각은 금방 마비되잖아. 금방 마비돼. 내가 후각 얘기하면 내 촌에서 자랄 때 화장실이 늘 생각나는데 그 오리지널 푸세식. 아마 너희는 별로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오리지널 푸세식. 어릴 때 참 재밌었어. 난 그 어릴 때 그렇게 자란 촌에서 자란 기억들이 굉장히 즐겁다. 그 촌에서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지냈던 기억들도 별로 나쁘지 않고 기억들이 즐거워. 중학교에 들어갔고 영어라는 걸 처음 배웠어. 난 초등학교 때 영어를 전혀 몰랐었으니까. 중학교에서 A, B, C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어릴 때 친구들하고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촌에서 자랄 때 왜 그 푸세식 화장실 사용하면 푸세식을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똥을 펐을 때야. 똥을 풀 때 건더기를 주로 푸기 때문에 푸고 나면 이제 안에 이렇게 국물을 중심으로 남아요. 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국물이 주로 남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볼일을 보면 이렇게 튀잖아. 튀는데 그 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순발력이 필요해져요.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순발력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때 중학교 들어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배꼽 잡고 여름에 얘기하던 게 기억나는데 그걸 피하는 방법을 이제 영어로 같이 표현하는 거야. 우리 친구 표현이 아주
압권이었어. 숏커팅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대. 상당한 복근력을 요구하는데 짧게 자른다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면서 튀는 건 떨어져서 맞고 떨어져서 맞고 떨어져서 맞고 계속 떨어져 막아가지고 마지막에 탁 일었으면 그러면 이제 완벽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웃던 기억도 지금 들어. 근데 그 친구가 찍소리 못하게 하는 얘기를 다른 친구가 얘기했어. 아, 숏커팅 가지고 너무 분주하대. 인간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롱텀으로 가야 된대. 그것도 상당한 복근력이 요구되는 건데 롱텀으로 한 번에 롱텀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싹 일어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최소이다 뭐 이러면서 막 깔깔웃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푸세식 화장실을 쓸 때 두 번째 피곤할 때는 여름이야. 여름에 푸세식에 들어가잖냐? 감동이 물결쳐.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1분도 안 가가지고 마음이 푸근해져요. 이게 감각이라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해가 돼? 감각은 같은 것도 때에 따라 어떻게 느낀다고? 다르게 느낀다. 감각은 같은 것도 때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 그러니 이 감각에 의존하면 진리가 때에 따라 어떻게 돼? 달라진다. 이런 판단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왈 변치 않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감각에 의존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야. 감각은 그때그때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건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야. 변치 않는 진리를 알려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대. 화장실 안에서나 화장실 바깥에서나 똑같이 판단해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대. 형광등 밑에서나 나트륨등 밑에서나 아니면 그늘진 데서나 똑같이 판단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똑같이 판단해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판단해 갈 수 있는 능력은 감각적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야? 이성적 추리, 논리적 추리 능력이라는 거야. 이성과 논리로 추리하는 건 언제나 같은 결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라. 되나? 따라서 변치 않는 진리는 감각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뭐로 발견해야 된다? 이성적 추리, 이성적 사유로 발견해야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우리 소크라테스를 부를 때 절대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무슨 주의자? 이성주의자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라. 돼? 오케이야? 좋아. 조금만 쉬었다 할까? 잠깐 쉬자.